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탐은 편지를 보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탐이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편지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탐이 편지를 보냈다면 그 행동의 영향권은 어디까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편지를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냈는데요. 이번에는 누구에게 보냈는지 같이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바로 그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녀라고 하는 사람은 탐의 행동에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편지를 보내는 행동에 분명히 관련이 있으니까 행동 안에 포함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관계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은 탐이 보내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줘야겠죠. 그리고 그 보내는 행동의 영향 안에 바로 편지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녀도 마찬가지로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은요.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명사, 편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행동에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요. 영향권, 동사의 영향권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이런 구조를 갖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에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send라는 동사도 있고요. 그리고 pass, 전해주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해주다, 사주다, 그리고 요리해주다와 같은 단어도 이런 식의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를 갖는 또 다른 동사들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make라고 하는 것도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만들어주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get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얻어다 주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find도 마찬가지로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찾아주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고요. teach라고 하는 것도 가르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르쳐주다. 그리고 give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주는 동사니까 이런 식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른 동사들을 쓰는 문장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잔에게 공을 전달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내가 하는 행동이 나오고요. 그 행동 안에 두 개의 명사가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볼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잔에게니까 잔도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에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명사, 두 개의 명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문장 또 보도록 할게요. 탐은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탐이 말해줬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행동의 영향권 안에 이렇게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라는 댐이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행동에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명사, 두 개의 명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할게요. 그는 제인에게 그 음식을 요리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그 동사의 영향권 안에 바로 이렇게 food라고 하는 명사, 그리고 제인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제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에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명사, 두 개의 명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는 그의 아들에게 장난감을 만들어줬다.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그 동사의 영향권 안에 두 개의 명사가 들어가는데요. 장난감 나와야 되고요. 그의 아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명사, 두 개의 명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문장 더 보도록 할게요. 나의 아빠는 나에게 컴퓨터를 사줬다라는 표현인데요.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그 행동에 당연히 명사가 두 개 필요하겠죠. 컴퓨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에게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렇게 me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명사는 뒤에 가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데요. 이렇게 명사 두 개가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기 나와 있는 명사 두 개를 문법적으로는 따로 어떻게 부르는 말이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구조적인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탐이 지금 하는 행동이 나타나고요. 그 행동의 목표는 지금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녀에게 전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달하는 것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명사니까 당연히 이렇게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행동에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니까 당연히 간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문장의 구조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어들의 특성을 보면요. 탐은 명사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명사 두 개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앞에는 그 행동의 주인인 주어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동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목적어는 바로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직접 목적어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간접 목적어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동사의 뒤에 명사가 두 개가 나타나는 문장을 영어에서는 사형식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어들의 특성을 먼저 보면요. 마이크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명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단어들의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문법적으로 동사는 동사가 되고요. 그 앞에 있는 동사의 주인은 바로 주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이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 toy라는 명사가 되고요. 그 사이에 his son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목적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명사가 두 개 나오는 것, 동사 뒤에 명사가 두 개 나오는 문장을 영어에서 사형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했겠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을 하자면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영어로는 indirect, 간접적인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io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direct, 직접적인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표현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죠?